지겨워질 정도인데 굉장히 영리하고도 능숙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떠오른 건 맨 오브 스틸이나 배트맨 1편이 아니라 BTV 동진의 파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6월 14일 개봉이죠.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이자 DC 멀티버스의 문을 여는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플래시 가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항상 DC의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마블과 견주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히 비교당해요. 네, 오랜 세월 어떻게 생각하면 DC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시리즈든 장르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흥망성쇠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마블의 최정점은 아니잖아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우리가 DC에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게 되면 기대치가 좀 낮지 않나요? 하긴 그간 영화들이 대부분 한 200만 내외였어요. 네, 뭐 숫자뿐만이 아니라 영화적으로도 이렇게 잘 빠진 경우보다, 훌륭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 정도 평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DC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평론가님 그간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들에 대한 평이 좋은 편은 아니셨잖아요. 마블이라고 해서 뭐 더 좋아한다거나 DC라고 해서 더 덜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 없어요. 다 개별적인 영화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플래시는 사실은 약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동안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더가 붙으면 영화들이 좀 좋더라고요. 더 사이드 스쿼드, 더 배트맨, 진짜 신박한데. 더 다크 나이트, 더 스플래시까지 좀 더 좀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행 우주 이제 지겹잖아요. 멀티버스를 사실은 DC가 먼저 했잖아요, 만화에서는. 뭐 그렇다고 거의 한 했죠. 60년 했는데 마블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멀티버스를 다룬 작품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한때는 멀티버스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별로 복잡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이제는 뭐 분필 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설정을 다 관객들이. 심지어 이 영화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 스파게티 국수로 가지고 그 멀티버스의 어떤 영화적인 설정을 중간에 마이클 키튼이 설명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그것도 필요 없죠 뭐. 거의 유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멀티버스의 설정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극영화에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마블에서 DC에서 이제는 좀 약간 지겨워질 정도인데, DC 감독 멀티버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영리하고도 능숙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우수하게 시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편에서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스포는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스포일러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다는 걸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야기의 초반부에 나오는 설정이나 무엇보다도 예고편에서 영화사가 아예 그냥 릴리스를 해버리는 어떤 핵심적인 설정들 같은 것은 전혀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네, 먼저 이 영화도 이 DCEU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이제 나오다 보면 이 장르가 점점 시리즈가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자꾸 이야기들이 붙고 원래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미리 보고 가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요즘 이제 심지어는 OTT 드라마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토어 드라마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봐야 되면 이미 영화 보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영화들은 그것이 심지어는 속편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작품들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내용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영화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중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의 화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달리 슈퍼히어로 영화들만 그런 레퍼런스를 다 찾아가서 공부해서 보시려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를 보면서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공부해서 가서 공부하시나요? 자신 띄워드리겠습니다. 꼭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부 같은 걸 보시면서 미국 이민사를 공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런 걸 알면 그 영화가 달리 보이거든요.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달리 슈퍼히어로 영화들만 관련해서 뭐뭐뭐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가 스토리가 이해하기 어려우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뒤에 찾아봤는데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꼭 미리 안 보셔도 돼요. 너무 그런 강박을 갖게 되면 마블의 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DC의 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입장벽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위기가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가장 관련되는 영화가 이 두 편이 있다면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1편. 팀 버튼의 배트맨. 30년이 더 됐네요. 89년 나왔으니까.
이것도 슈퍼맨 시리즈 중에서 굳이 말하면 맨 오브 스틸하고 가장 많이 관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화에는 사실은 배트맨 얘기랑 슈퍼맨 얘기랑 플래시 얘기가 섞여 있어서 이제 사실상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최초로 만든 대규모로 이렇게 블록버스터로 해서 극장 영화로 해서 만들어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이제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팀 버튼이 만든 그런 배트맨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1편과 2편이 있을 텐데 거기서 배트맨 역할을 맡은 게 마이클 키튼이죠. 네. 근데 요즘 젊은 관객들 입장에선 배트맨이 누구냐 그러면 로버트 패틴슨이나 더 배트맨에 좀 더 가면 벤 애플렉이나 네. 크리스찬 베일 정도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조지 클루니도 했었고요. 90년대 네. 발 킬머도 했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산업적인 이유로 혹은 네. 배우의 개인적인 이유나 기획적인 이유로 교체가 되었던 것까지 사실상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리하게 느껴졌어요. 약간 배우 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거도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베리 앨런이라는 이 플래시라는 친구는 자기는 당연히 배트맨을 누구로 알고 있겠어요? 벤 애플렉이죠? 벤 애플렉으로 알고 있죠. 배트맨의 처소로 찾아가게 되었을 때 마주치게 된 것이 마이클 키튼이 나오니까 네. 저 사람이 배트맨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배트맨은 벤 애플렉이잖아요. 그러면서 펼쳐지게 되는 한바탕의 유머라든지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야기의 고리가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잘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설정만 아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확실히 배트맨 1편을 보고 가니까 네. 그 명대사 있잖아요. You wanna get nuts? Let's get nuts. 그 얘기할 때 소름 쫙 돋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이제 이런 시리즈를 만들 때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디테일들을 넣기도 하고요. 슈퍼맨도 사실은 뭐 맨 오브 스틸이나 뭐 저스티스 리그나 아니면 또 배트맨 대 슈퍼맨 같은 영화들을 안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슈퍼맨은 뭐 지구인이 아니잖아요. 크립톤 행성에 있는 외계인이죠. 네, 그렇죠. 크립톤 행성이 폭발을 해서 파괴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슈퍼맨의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맨을 지구로 보내죠. 어린 슈퍼맨을. 근데 그 슈퍼맨이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크립톤 또 다른 인이면서도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네, 있죠. 마이클 셰넌. 네, 역시 이제 그 맨 오브 스틸 보면 나옵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마이클 셰넌이 나오는데요. 그 조드 장군이 이 지구에 슈퍼맨을 찾아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슈퍼맨의 메인 스토리 시작인데 그 설정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와요. 보고 가야 하는 영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캐릭터라이징이나 혹은 플롯을 구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 유사한 영화들을 떠올리는 게 저한테는 더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떠오른 건 맨 오브 네. 스틸이나 배트맨 1편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아, 특히 노웨이홈이죠? 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캐릭터에 관한 부분일 텐데 사실은 플래시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DC 이후에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온 정도인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가족 영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장 영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 구사하는 게 스파이더맨 시리즈예요. 마블의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DC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플래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으로만 따지면 마블 속에서 이 DC의 플래시랑 제일 비슷한 것은 퀵실버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제가 저번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퀵실버나 이제 이터널스의 마카리보다는 플래시가 더 빠르다. 그렇죠. 네. 그거야 뭐 설정이지 그것 자체 장점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한테 이야기적으로 더 재밌는 것은 스파이더맨이었고요. 스파이더맨은 자기의 뭐 큰아버지 혹은 시리즈에 따라서는 큰어머니를 잃게 되잖아요. 그거 경험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갖고 또 트라우마를 주게 되는데 플래시인 베리 앨런은 또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살해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야, 줄다리 인생이죠. 그렇죠.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모를 어린 시절에 잃게 된 그런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이 두 것이 이제 사실은 두 캐릭터가 같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플래시는 이제 10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도 두 명의 플래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을 그 중에서 18살로 설정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18살의 플래시는 초능력을 얻기 전의 플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플래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히어로 플래시죠. 그런 상황에서 18세인 플래시가 새로 능력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온갖 영화 속에서 이제 유머러스한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구사한 슈퍼히어로 영화는 바로 스파이더맨이에요. 거의 유사하네요. 네. 그리고 10대의 어떤 첫사랑, 그 다음에 어떤 10대가 느꼈던 가족과의 관계. 심지어는 전 이 영화의 시작이 스파이더맨 2편에서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2편을 보시게 되면 피자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이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은 늦어서 피자 배달을 제때 못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그게 유머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한데 이 영화도 똑같아요.
초반에 보면 등장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카페 가서 거기서 샌드위치를 시켜서 받아 나와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한바탕의 액션 때문에 주인공이 결국 회사에 지각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시민들을 구한다는 이 약간 클리셰로 그쵸, 보일 수 그쵸. 있는데 네.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저는 네. 이 섬세하고 네. 그 슬로우 연출이 소름이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이 제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액션이에요. 네. 실제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액션 디자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우리를 매혹시키는 액션이 뭘까? 그냥 맨하탄의 고층 빌딩 사이를 이렇게 활공하는 이미지죠. 근데 활공하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옆으로 펼친 게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그게 플래시예요. 야, 거의 옆으로 발사된 로켓 같은 느낌. 펼쳐지는 수많은 액션들이 있을 텐데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액션이 뭐냐? 빨리 달리는 능력인데 네. 발바닥 들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섰을 때 그 브레이크 거는 동작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네. 빨리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에너지장이기도 하고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스피드 포스인데 그 달릴 때의 어떤 그래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쾌감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야,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영화는 봐야 돼요, 진짜.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멘토 멘티의 관계예요. 마블에서 멘토 멘티의 관계가 아이언맨하고 그다음 스파이더맨 사이에서 있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계급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언맨은 엄청 부자인데 스파이더맨은 약간 서민 슈퍼히어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긴 배트맨하고 그리고 또 이제 플래시 사이에서의 멘토 멘티 관계가 있는데 배트맨은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플래시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모로 이런 설정들이 DC가 먼저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장르의 세계에서는 먼저보다 얼마나 더 능숙하게 잘 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원조 같은 것은 영화의 역사를 쓸 때는 중요하지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높은 퀄리티와 재미로 구현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영화를 봐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영화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시면. 그게 뭔가 하면 에릭 스톨츠에 대한 농담이거든요. 아하, 백투더퓨처.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18살짜리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 속에서의 그 플래시라고 할 수 있는 베리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영화가 아주 영리한 게 그 영화 장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소장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버디 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버디 무비를 똑같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18살의 베리와 지금 현재의 베리죠. 현재의 이 플래시인 베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슈퍼히어로였었기 때문에 조금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근데 18살짜리 베리는 이제 막 플래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죠. 상고적이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약간 2인 삼각 같은 그런 관계로 이야기와 액션이 풀려간다는 게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장르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고도 재밌는 설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임 패러독스랑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영화이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게 백투더퓨처잖아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네, 흐름도 비슷해요, 이 영화랑. 네. 근데 거기 백투더퓨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렇지만 뭐 일반 관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캐스팅에 관한 뒷얘기가 있어요. 백투더퓨처를 기획을 했을 때 원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클 제이 폭스를 원래 캐스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당시에 텔레비전 스타였거든요. 그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리즈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이 스케줄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고심 끝에 마이클 제이 폭스를 캐스팅 못하게 되니까 에릭 스톨츠라는 배우를 캐스팅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찍었습니다. 네. 네, 찍은 장면이 남아있기도 해요. 네. 근데 에릭 스톨츠가 이 백투더퓨처로 찍었는데 찍으면서 본인도 뭔가 좀 잘 안 되는 게 느껴지고 너무 좀 진지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연기라든지 배우의 이미지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랬겠죠. 그래서 제작진이 중대 회의를 합니다. 에릭 스톨츠 한 달 동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날려야 될 것 같아. 손해가 뭐 수십억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다시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이클 제이 폭스나 이 TV 드라마 쪽하고 재협의를 하죠. 그 스케줄 문제를 빡빡하지만 네, 양쪽으로 오가면서 쪽잠 자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영화를 한 편을 만들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배우 캐스팅과 관련된 스케줄 문제로 있었던 잡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 속으로 너무 재밌게 끌어넣었어요. 이 바뀐 영화의 주된 세계 속에서의 이 18살짜리 베리가 알고 있는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은 에릭 스톨츠예요.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야?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인공이지? 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말을 뭐라고 받냐면 마이클 제이 폭스는 푼루스 주인공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푼루스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케빈 베이컨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 한 개씩.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설정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농담에서 그치지 않고 배트맨으로서
마이클 키튼이 등장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논리로 이 플롯의 핵심이 유머로서 먼저 소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장르 영화로서 가장 영리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영화 산업에서 벌어진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그 필연적인 어떤 그 시리즈의 흥망성쇠라든지 배우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영화만 봐서는 맥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어떤 재밌는 패러디가 나오는데 그게 묘하게도 쇼생크 탈출입니다. 뭐죠 그거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아이리스 웨스트. 네, 자기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연인이 되기 전에 그런 사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되어서 아버지랑 관련된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맥주를 먹고 싶다고 하죠. 근데 집에 맥주가 없잖아요. 맥주를 사러 가죠. 어떻게 사러 가냐면 플래시는 투과 능력이 있잖아요. 물체를 투과. 네, 이 진동수 같은 것을 조정을 해서 투과를 하게 되는데 투과할 때 보면 옆에 포스터가 있는 벽을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켈 웰치거든요. 60년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육감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런 배우인데, 근데 그 속을 통과해서 이제 벽 바깥에서 맥주를 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쇼생크 탈출의 가장 유명한 포스터거든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이 많은 그런 어떤 소위 핀업 사진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벽에 붙이게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탈출을 하죠. 그래서 벽에 구멍을 파게 되는데 그 동굴을 판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벽에 포스터를 붙이죠. 네. 그 포스터가 라켈 웰치의 공룡 100만년이거든요. 야, 그 포스터가 사람들 다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쇼생크 탈출의 어떤 그것들을 굉장히 두 영화를 한꺼번에 끌고 온 거죠. 쇼생크 탈출과 공룡 100만년을 함께 끌어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구사한 거예요.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네,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봤지만 이 플래시가 질주하는 장면은 정말 전율 그 자체로 좀 신선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액션 어떻게 보였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고 싶은 액션의 핵심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래픽적으로 처리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는 이 플래시의 명장면 액션과 또 퀵실버의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보여주는 그 주방씬, 그리고 이번 영화 비교했을 때 최고의 이 스피드 액션은 과연? 저는 배트맨 액션도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제 배트맨 액션, 우리가 다크나이트라는 정말 훌륭한 배트맨 시리즈, 특히 이제 다크나이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이 액션 장면 못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크나이트 특히 배트맨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둔중한 액션이거든요. 무게감은 있지만 빠르지는 않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DC 이후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날렵한 그런 액션들이 나오게 되고, 똑같이 이제 배트맨이 날개를 펼치고 나는 장면도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날개 펼치는 장면이 뭐 나온다거나,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또 슈퍼걸이 나오게 되죠. 슈퍼걸이 펼치는 또 액션이 있는데, 슈퍼걸 액션은 마블로 얘기하면 캡틴 마블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슈퍼걸이 하고 있는 그런 액션의 스타일은 배트맨과 슈퍼맨 같은 그런 시리즈에서 슈퍼맨의 액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었죠. 그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이 영화의 액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액션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스티스 리그 한 줄평에서 팀이 뭉쳤는데 팀플레이를 못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에선 좀 팀플레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세계 속에서는 아쿠아맨도 없고 원더문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여기 없죠. 슈퍼걸이라든지 배트맨인데 벤 애플렉이 아닌 마이클 키튼이라든지 두 명의 플래시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또 다른 리그의 시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현재의 세계관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속편은 나오기가 어렵고요. 이야기를 해결한 방식의 어떤 결말상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에즈라 밀러가 연기한 플래시를 포함해서 이 캐릭터들 연기 어땠나요? 연기에 관해서만 말을 한다면 사실은 에즈라 밀러가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제대로 박힌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죠. 어쨌건 영화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를 너드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 뛰어난 능력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슈퍼히어로의 재미라는 것이 슈퍼히어로로 등장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사이에 어떤 그런 편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슈퍼맨도 재밌는 이유가 평상시에 안경 쓰고 다니는 클라크 켄트로 나올 때랑 슈퍼맨으로 활약할 때 그 차이가
같은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도요?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영화의 애초에 시작 자체가 첫 장면을 보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서투른 그런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몸도 이렇게 떨고 연기하죠.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약간 강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잠깐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서 플래시 수트를 갈아입고 그리고 질주하기 시작하면 10대들이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거드먹거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약간. 당연히 그렇죠. 네. 얼마나 폼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그 양자 사이의 어떤 그 차이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하고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섹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네.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나이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든지 극 중에 자기는 항상 투덜거리는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런 성격적인 부족함 혹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결여 이런 걸 딛고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캐릭터를 굉장히 잘 묘사한 재밌는 그런 캐릭터라이징이다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배우들이야 뭐 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잖아요. 마이클 셔넌 같은 사람 사실은 저는 조드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그렇게 별로 매력적인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셔넌은 연기를 워낙 잘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단선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파워를 주기도 하고 이 영화의 또 메인 캐릭터가 조드 장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많은 영화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얘기를 교정하다 보면 다른 뭔가가 어긋나게 되고 그러다가 거듭 실패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뭐 공식이죠. 예. 네, 결국은 과거를 교정할 수 없음을 말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애초에 왜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를 만들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욕망도 말이에요.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누구랑 싸우고 집에 와도 저녁이 되면 그 말을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시무틱하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과거로 회귀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놓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다라는 일종의 운명론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 벤 애플렉의 명대사가 있죠. 네. 상처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세 인물이 대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배트맨과 플래시는 같은 경험을 했어요. 둘 둘 다 어렸을 때 눈앞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배트맨이 왜 그렇게 자경단이 돼서 밤마다 범죄자들을 때려잡으려고 골몰하는가? 부모를 죽인 그런 범죄자들이니까 그 범죄자들을 없애는 일에 몰두하면 자기가 하다 보면 부모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 해소는 안 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처연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이 배트맨을 초반에 맡고 있는 벤 애플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교정을 하려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플래시는 무슨 소리야. 과거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해? 라는 입장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려고 하죠.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배트맨인 마이클 키튼이에요. 마이클 키튼의 영화에서 입장을 얘기를 한다면 플래시가 그렇게 엄마를 살려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긍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칭찬해주더라고요. 칭찬일 수도 있고 부러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 배트맨으로서의 마이클 키튼이 또 최후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 회귀를 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모티브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능숙하게 그리고 나름 꽤 뭉클하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면서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거의 울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어떤 장면들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이런 걸 본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플래시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랑 관련된 어떤 후반부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품에 가깝고 규격화되어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이 공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 영화에서 이런 감정적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그런 부분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좀 놀라운 경험이죠.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액션을 보고도 또 감정적으로 차오를 땐 차오르더라고요.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2편 정도 있겠죠? 네, 뭐 당연히 보고 가면 더 좋고요. 네. 작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팀 버튼이 만들었던 배트맨 1편인데요. 1편이라고 원래 제목에는 안 붙어 있으니까 그 배트맨, 89년도 배트맨 네. 그리고 또 맨 오브 스틸 이 두 편의 작품을 보시면 영화의 어떤 기본 전제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DC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제임스 건 감독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